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한 재화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느 농부네 집에 새들어 살았다. 그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고 신발을 만들어 식구를 먹여 살렸다. 빵은 비싼데 일은 값쌌고 그래서 버는 족족 먹어치웠다. 재화공에게는 털 외투가 한 벌뿐이라 아내와 같이 입었는데 그마저도 넝마처럼 헤어졌다. 새 외투를 만드는 데 들어갈 양모를 사려고 작정한 지도 벌써 2회째였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재화공에게 돈이 모였다. 아내의 괴짝에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에 사는 농부들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5꼬페이카였다. 재화공은 외투를 마련하러 아침부터 마을로 갈 채비를 했다. 솜으로 만든 아내의 무명 재킷을 셔츠 위에 입고 또 그 위에 나사로 짠 까프탄을 걸친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로 삼았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한 후 길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내 돈 3루블을 얹어 외투를 만들 양모를 사는 거야. 마을에 도착한 재화공은 농부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런데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남편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 다른 농부를 찾아갔더니 그 농부는 맹세코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화수선을 맡기며 달랑 25꼬페이카를 내밀었다. 재화공은 외상으로 양모를 얻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상인은 외상을 주지 않았다. 돈을 가지고 오게, 그때 무엇이든 고르게. 빚을 받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네나 나나 알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재화공은 어떤 일도 마음먹은 대로 끝내지 못한 채 그저 수선비 20꼬페이카와 농부가 꿰매달라고 건넨 낡은 펠트 장화만 손에 쥐었을 뿐이었다. 재화공은 우울해져서 25꼬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사 마시고 털 외투 없이 집으로 떠났다. 아침부터 날씨가 몹시 춥다고 생각했지만 술을 마시니 털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재화공은 길을 걸으며 한 손에 쥔 지팡이로 언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펠트 장화를 흔들면서 혼잣말을 했다. 난 털 외투가 없이도 따뜻하다. 보드카를 한 잔 걸쳤거든. 그게 핏줄에서 날뛴다고 외투도 필요 없어. 가는 거야. 근심 따위는 있고. 난 그런 사람이야. 더 뭐가 필요하지? 난 털 외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100년이라도 외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딱 하나, 마누라가 속상해할 따름이지. 그래, 화가 나. 열심히 일하는데 벌이가 시원찮으니 이제 두고 보자고. 돈을 안 가져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가만두지 않고 말고. 하지만 어쩌라고. 25꼬페이카만 주는데 그 푼돈으로 뭘 할 수 있담? 술 마시는 것밖에 할 게 없는걸? 모두가 가난하다고들 하지. 당신네들만 가난하고 난 가난하지 않다는 말인가? 당신네들에게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지만 난 여기 있는 게 다라고. 당신들은 농사를 지어 자기 빵이 있지만 난 빵을 사 먹잖아. 어찌됐건 일주일에 빵 한 덩이를 사는 데만 3루블이 나간다고. 집에 가면 빵은 동이나 있지. 그러면 다시 1루블 반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 돈 달라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길 모퉁이의 예배당으로 다가가는데 문득 재화공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예배당 뒤편으로 뭔가 희뜩거렸다.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재화공은 유심히 바라봤지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 저렇게 생긴 바위는 없었는데 동물인가? 동물을 닮지는 않았는데 머리 쪽은 사람하고 비슷한데 하얗네. 그런데 사람이 여기 있을 까닭이 있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확연해졌다. 놀랍게도 그 물체는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벌거벗은 사람이 예배당에 기댄 채 미동도 않고 있었다. 재화공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살인을 하고 옷을 벗긴 다음에 여기다 버렸구나. 괜히 가까이 갔다가는 말려들고 말 거야. 재화공은 서둘러 옆을 지나쳤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예배당 뒤로 돌아갔지만 지나서 돌아가 보니 다시 보였다. 그 사람은 예배당으로부터 몸을 떼고 살짝 움직였는데 마치 그를 골똘히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재화공은 더욱 겁이 났다. 다시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나쁜 일은 안 생기려니 하고 가본다고? 아니, 영 심상치가 않아. 옆에 갔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덮쳐서 목을 조르면 그냥 당하게 될 거야. 목을 조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치와 엮이게 되겠지? 벌거숭이를 어쩐단 말인가? 내 옷을 다 벗어줄 수는 없잖아. 신이여, 저를 구하소서. 재화공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예배당을 거의 다 지나가려는데 문득 양심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재화공은 다시 길에 멈춰 섰다.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람이 불행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는 그냥 지나치고 있구나. 네가 부자라도 되나? 네 재산을 강탈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 쇼마, 이 졸렬한 놈. 그는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로 갔다. 세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찬찬히 뜯어보고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젊고 건장했는데 몸에 싸운 흔적은 없었다. 단지 꽁꽁 얼고 놀란 상태였다. 그는 셰몬을 쳐다보지 않은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몸이 약한 듯 눈을 들지 못했다. 세면이 바싹 다가서자 그 사람은 돌연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 세면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눈길이 세면의 마음에 들었다. 세면은 펠트 장화를 땅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은 후 카프탄을 벗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걸 입게, 어서. 세묘는 그 사람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켰다. 그가 일어섰다. 세묘는 가늘고 깨끗한 그의 몸을, 그리고 성한 팔다리와 선한 얼굴을 보았다. 세묘는 그의 어깨에 카프탄을 걸쳤다. 그러나 소매가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묘는 그의 팔이 들어가도록 소매를 잡아당겨 고쳐주고 카프탄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세묘는 낡은 모자를 벗으려고 했다. 벌거숭이에게 씌워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머리가 시리자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 대머리는 온통 대머리지만 이 녀석은 머리털이 곱슬곱슬한 데다 길기도 하군. 그는 다시 모자를 썼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기는 게 낫겠어. 세묘는 그를 앉히고 펠트 장화를 신겼다. 그렇게 옷을 입힌 다음 세묘니 말했다. 자, 됐네, 이보게. 좀 움직여보게. 몸을 녹여야지. 다른 건 어떻게든 될 거야. 걸을 수 있겠나? 그 사람은 일어서서 선한 얼굴로 세면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왜 말이 없나?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어. 집으로 가야 하네.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힘이 없으면 여기 기대게. 기운 차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은 걸었다. 무리 없이 걸었고 뒤로 처지지도 않았다. 길을 걸으며 세면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나? 여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라면 내가 알지.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입었나 보군. 아무도 저를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벌하신 겁니다. 물론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지. 그렇지만 누구나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 자네는 어디로 갈 텐가? 어디든 제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세묘는 놀랐다. 건달로 보이지도 않고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도무지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세묘는 생각했다. 흔치 않기는 하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러고서 그에게 말했다. 어쨌건 우리 집으로 가세나.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해야지. 세면의 속도에 맞춰 이방인도 뒤처지지 않고 옆에서 걸었다. 바람이 일어 세면의 셔츠 속으로 파고들자 술기운이 가시면서 몸이 얼었다. 걸어가는 그는 코를 훌쩍이고 아내의 재킷을 꼭 여미며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놈의 터레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이제 까프단도 없이 벌거숭이까지 데리고 가는구만. 마트리오나가 좋아도 하겠다. 마트리오나를 생각하자 세묘는 울적해졌다. 그렇지만 이방인을 바라보고 그가 예배당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눈길을 떠올리자 그의 가슴에는 다시 기쁨이 차올랐다. 세묘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 정돈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먹이고 스스로도 요기를 한 다음 생각에 잠겼다. 언제 빵을 구울까? 오늘 아니면 내일? 커다란 빵 한 덩어리가 남아있었다. 만일 세묘니 거기서 밥을 먹고 오면 저녁은 많이 들지 않을 테니 빵은 내일 구워도 되겠지? 마트로냐가 빵을 빙빙 돌리며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 지금 구울 필요 없어. 이제 밀가루도 겨우 빵 한 덩이 구울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걸. 금요일까지 버텨야 해.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기웠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트리오나는 남편을 그가 털 외투에 쓸 양모를 산 모습을 생각했다. 양모를 파는 상인이 그를 속이지 않아야 할 텐데 내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자기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면서 어린애한테도 넘어가니 말이야. 팔루블은 적은 돈이 아니야. 좋은 외투를 장만할 수 있겠지? 무두질한 외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털 외투가 생기는 거야. 지난 겨울엔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강은 고사하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지. 그이가 외출을 할 때면 죄다 껴입어서 정작 내가 입을 건 하나도 남지 않았다니까? 그이가 마을에 일찍 나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설마 우리 영감이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트로냐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들어왔다. 마트로나는 바늘을 꽂아두고 현관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세면과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에 발에는 펠트 장화를 신고 있었다. 마트로나는 즉시 남편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다. 아, 놀고 왔구나. 깝다는 입지 않고 재킷 하나만 걸친 채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 않고 주눅 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마트리오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돈을 털어 다 마셔버렸구나. 이 되도 않는 남봉꾼과 실컷 놀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데리고 왔어. 마트로나는 그들을 오두막집 안으로 들이고 자신도 들어와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그 남자는 젊고 말랐는데 남편의 깝단을 입고 있었다. 깝단 안쪽으로 셔츠는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없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멈춰 서서는 미동도 않고 눈도 들지 않았다. 마트로나가 보기에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을 찡그린 채 마트로나는 난로 옆으로 가서 그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세묘는 모자를 벗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의자에 앉았다. 뭐해 마트로나, 저녁 좀 차려줘. 마트로나는 혼자 뭐라고 투덜댔다. 그녀는 난로 옆에 선 채 꿈쩍도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저 고개만 저었다. 세묘는 아내의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아챘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 그는 짐짓 눈치를 못 챈 채 하며 이방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복에 앉아 밥 먹어야지. 이방인이 의자에 앉았다. 그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나? 마트로나의 화가 폭발했다. 있긴 하지만 당신 건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 아주 정신을 말아먹었네. 털 외투를 사러 가서는 카프탄도 없이 돌아오지를 않나. 거기다가 무슨 벌거숭이 떠돌이를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술꾼한테 줄 밥은 없어요. 마트료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먼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야지. 말해봐요. 대체 돈은 어디에 썼죠? 세묘는 카프탄을 손에 집어넣어 지폐를 꺼내 펼쳤다. 돈은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가 돈을 주지 않았어. 다음번에 주겠다고 하더군. 마트리오나는 더욱 부하가 치밀었다. 털 외투를 사지도 않고 하나 있는 카프탄은 알지도 못하는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에 돌아오다니. 식탁에서 돈을 집어든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숨기러 가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술꾼들에겐 밥을 주지 않아요. 아이고 마트리오나 입 조심해.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까. 술 취한 멍청이 말을 들을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술꾼에게 시집 오고 싶지 않더라니. 어머니가 내게 준 이불도 당신은 술 마시느라 팔아먹었죠. 그러더니 외투를 사러 가서 또 말아먹고. 세묘는 고작 20코페이카 어치를 마셨노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이방인을 어디서 발견했는지도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마트로나는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녀는 갑자기 말을 마구 쏟아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죄다 기억해냈다. 끊임없이 싫은 소리를 늘어놓다가 마트로나는 세묘에게 달려들어 소매를 움켜쥐었다. 내 옷 내놔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빼앗아서 자기 몸에 걸치다니. 이리 내놔, 이 못된 놈, 망할 놈아. 세모는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소매에서 팔을 빼내려는데 아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트리오나는 재킷을 잡아채더니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던 그녀가 돌연 멈춰섰다. 그녀는 마음이 답답했다. 화를 풀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멈춰선 마트리오나가 입을 열었다.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셔츠도 없이 발가벗고 있을 리가 없어요. 만일 당신이 좋은 일이라고 했다면 저런 멋쟁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얘기해봐요. 그래, 내가 다 얘기해준다니까. 길을 가는데 예배당 옆에 벌거벗은 이 사람이 꽁꽁 언 채로 앉아있더라고.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으니. 나 원참, 하느님이 날 보내시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큰일 났을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일으켜 옷을 입히고 이리 데리고 온 거요. 진정해요. 죄를 짓는 거요, 마트로냐.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마트로나는 욕을 하려다가 이방인을 쳐다보고 입을 다물었다. 이방인은 앉아 있었다. 의자 모서리에 앉아 꼼짝도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 얹고 고개는 가슴 위로 떨군 채 눈을 뜨지 않고 뭔가에 짓눌리는 듯 그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로나는 침묵했다. 세면이 다가가 말했다. 마트로니아, 당신 안에는 하느님이 없는 거요? 이 말을 들은 마트로나는 다시 한번 이방인을 쳐다보고 그러자 갑자기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그녀는 문가에서 벗어나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가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찻잔을 놓고 끄바스를 따른 다음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다. 칼과 숟가락도 놓았다. 좀 먹어요. 그녀가 말했다. 세몬이 이방인을 끌어당겼다. 이리 오게 젊은이. 세몬이 빵을 잘게 썰고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모서리에 앉아 팔을 꿰고 이방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방인이 가여웠고 그가 좋아졌다. 그 순간 문득 이방인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인상을 펴고 눈을 들어 마트리오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자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우고 이방인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래, 어디 출신이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요?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당했어? 하느님이 저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단 말이오?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진 채 꽁꽁 얼어가고 있었지요. 세면이 저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깝단을 벗어 제게 입혀주고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분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서 창가에 걸려있던 세면의 낡은 셔츠, 자신이 입던 바로 그 셔츠를 가져다가 이방인에게 주고 바지도 찾아서 건넸다. 자, 보아하니 당신은 셔츠도 없군. 이걸 입고 다락이나 난로 위, 맘에 드는 곳에 누워 쉬어요. 이방인은 깝단을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는 다락으로 올라가 누웠다. 마트료나는 불을 끄고 깝단을 가져가 남편 옆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깝단 가장자리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방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문득 그가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치워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그에게 셔츠와 바지를 준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우울해졌다. 그러나 그의 미소를 떠올리자 다시금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세몬 역시 잠들지 않았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깝단을 추워 올리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세몬? 응? 마지막 빵을 먹어버렸는데 난 빵을 굽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이 옷 말라냐내서 얻어야 할까봐요. 사는데 입에 풀칠 못하려고. 마트료나는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도 해? 하면 안 되나 보지. 숑. 응? 우리는 베푸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도 베풀지 않는 걸까요? 세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런 다음 몸을 돌리고 잠들었다. 아침에 세묘이 깨어났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에게 빵을 얻으러 가고 없었다. 이방인만이 낡은 바지와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한결 밝았다. 세묘이 말했다. 이복에 줄인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벗은 몸은 옷을 달라 하는 법이야. 먹고 살아야지. 그래, 뭘 할 줄 아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묘는 놀라 말했다. 의지가 있으면 되네. 사람은 뭐든 배울 수 있어. 사람들은 일을 하지요. 저도 일하겠습니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라, 자네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자네 문제일세.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한다면 내가 먹여주겠네. 하느님이 복을 내리실 겁니다.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묘는 실을 들어 손가락에 올려놓고는 매듭을 만들었다. 어렵지 않아. 보게. 미하일라는 쳐다보고 똑같이 실을 손가락에 올려놓더니 본대로 따라했다. 다음으로 세묘는 어떻게 실에 왁스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미하일라는 그것도 금방 이해했다. 제화공은 실을 어떻게 꾸는지 또 어떻게 꿰매는지도 시범을 보였고 미하일라는 그 역시 곧장 깨우쳤다. 세미온이 어떤 일을 가르치든지 그는 바로 알아들어서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벌써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품이 마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 같았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적게 먹었다. 쉴 때는 아무 말 없이 위를 올려보기만 했다. 밖에는 나가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농담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첫날 마트료나가 저녁을 차릴 때 단 한 번뿐이었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1년이 흘렀다.
미하일라는 여전히 세럈의 집에서 지내며 일했다. 그동안 세럈네 일꾼처럼 신발을 깔끔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평판이 자자해져 근방에서 세럈에게 장화를 맡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고 세럈의 재산도 불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세럈이 미하일라와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단 썰매 마차가 오두막집에 당도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집 맞은편에 썰매 마차가 멈춰 서고 마부석에서 젊은이가 뛰쳐나와 문을 열었다. 마차에서 모피 외투를 걸친 신사가 내렸다. 마차에서 내린 그는 세럈의 집으로 다가와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트료나가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집으로 들어와 허리를 폈다. 그러자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하고 집구석이 꽉 찬 것 같았다. 세럈는 일어나 절을 하고 신사를 보다가 놀라고 말았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럈 자신이 여인데다가 미하일도 말랐고 마트료나도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그런데 그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색이 붉고 건장하며 황소 같은 목에 몸 전체가 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헐떡이며 모피 외투를 벗더니 의자에 앉았다. 누가 여기 주인인가? 세럈이 앞으로 나서 말했다. 접니다, 나리. 신사는 심부름꾼에게 소리쳤다. 어이, 빼지까. 여기 물건을 가져오너라. 심부름하는 아이가 뛰어들어와 보자기를 내밀었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탁자에 놓았다. 풀어봐라. 그가 말하자 심부름꾼이 보자기를 풀었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가리키며 세럈에게 말했다. 자, 제하공은 말해보게. 물건이 보이나? 보고 있습니다, 나리. 그럼 이게 어떤 물건인지는 알겠나? 세럈이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가죽이 좋습니다. 좋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자네는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을 거야. 독일제로 20루블짜리라고. 세럈는 겁을 먹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받겠습니까요? 그렇겠지.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신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할 수 있겠다고 했겠다.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구 장화를 만드는지 또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1년이 가도 헤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으며 솔기가 풀리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할 수 있다면 이 가죽을 가지고 가서 잘라.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가져가지 말고 가죽에 손도 대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1년도 안 돼가서 솔기가 풀리거나 신발이 뒤틀린다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걸세. 하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뒤틀리지도 않고 솔기도 풀리지 않는다면 10루블을 주지. 겁을 집어먹은 세럈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하일라를 돌아보고 그를 팔꿈치로 쳤다. 일을 맡을까? 어쩌지? 받으세요. 미하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럈는 미하일라의 말을 듣고 1년이 가도 뒤틀리거나 솔기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신사는 심부름꾼을 소리쳐 부르더니 왼발에서 장화를 벗기게 하고는 발을 내밀었다. 치수를 재게. 세럈는 10베르쇼크가 되도록 종이를 이어붙이고 평평하게 문지른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을 먼저 재고 발등도 쟀다. 장단지를 잴 때는 종이가 모자랐다. 장단지가 마치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장화 목 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게. 세럈는 종이를 더 이어 붙였다. 신사는 앉은 채 양말 속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하일라를 보았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군가? 그가 물었다. 일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화를 만들 겁니다. 조심하라고 신사가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기억해도 1년이 가도록 솔기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세럈도 미하일라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엘라는 신사를 보지 않고 신사 너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기라도 한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빤히 쳐다보던 미하엘라가 돌연 미소를 짓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바보 같으니라고 왜 해벌쭉 웃고 있나? 기한에 맞춰 장화를 만들 생각이나 하게. 그러자 미하엘라가 대답했다. 딱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 외투를 몸에 두른 후 문으로 갔다. 그러나 몸을 굽히는 걸 잊어서 문틀 가로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욕짓거리를 내뱉더니 머리를 문지르고서 마차에 올라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세뮨이 말했다. 돌덩이구먼. 저런 사람은 망치로도 죽일 수 없을 거야.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파하지 않다니. 마트료나도 꿔들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건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은 저승사자도 못 데려갈 거예요. 세뮨이 미하엘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는데 망치지 않도록 해야겠어. 가죽이 비싼 데다가 나리 성질이 고약하니 말이야. 실수하면 안 돼. 자네가 나보다 눈도 밝고 손놀림도 좋으니 자, 여기 줄자가 있어. 가죽을 자르게. 난 장화 윗부분 마무리를 맡도록 하지. 미하엘라는 듣는 둥 마는 둥 가죽을 집어 탁자에 넓게 펼쳤다가 반으로 접더니 칼을 들어 자르기 시작했다. 옆에 다가가 미하엘라가 재단하는 것을 본 마트로나는 깜짝 놀랐다. 마트로나도 신발을 만드는 일을 어지간히 꿰고 있었는데 미하엘라가 장화 만드는 식으로 가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로나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생각했다. 나리 장화를 만드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당연히 미하엘라가 더 잘할 텐데 내가 방해해서야 쓰나? 미하엘라는 두 장을 잘라낸 다음 가장자리를 잡고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을 잡지 않고 실내화라도 만드는 듯 한 겹을 잡고 꿰매는 것이었다. 마트로나는 또 놀랐지만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한편 미하엘라는 계속 꿰맸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세뮨는 미하엘라가 신사의 가죽으로 실내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다. 세뮨는 탄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꼬박 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 미하엘라가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리는 목이 길고 발등을 덮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엘라는 밑창도 없는 실내화를 만들어 가죽을 버렸구나. 이제 나리에게 뭐라고 설명한다? 저런 가죽은 못 구할 텐데. 그가 미하엘에게 말했다. 이보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자넨 날 아주 박살 냈구먼. 나리가 주문한 건 장화였는데 자네는 뭘 만든 건가? 그가 미하엘라에게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문에 달린 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누가 말을 타고 와서는 말을 매는 중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신사와 함께 왔던 바로 그 심부름꾼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안주인께서 장화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장화가 왜? 아유, 말도 마세요. 나리에게는 이제 장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리는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나가서 집에 닿기도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당도에 내려드리려고 보니 가마니처럼 쓰러져 계시더군요. 몸은 벌써 뻣뻣하고 그렇게 죽은 채 누워 계시니 마차에서 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주인께서 저를 보내며 이러셨어요. 제화봉에게 일러라. 장화를 주문하며 가죽을 맡긴 양반에게 이제 장화는 필요하지 않으니 그 가죽으로 빨리 고인에게 신길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발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온 거죠. 미하엘라는 자르고 남은 가죽을 탁자 위로 모아 둘둘 말고는 준비된 신발을 집어들어 두 짝을 탁탁 붙이더니 앞치마에 문지른 후 심부름꾼에게 건넸다.
심부름꾼은 신발을 받아들였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